자,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입니다. 해제 보면 한국전쟁 중이래. 요 시대 상황 알아두시고요. 한국전쟁이라는 시대 상황입니다. 근데 너와 나만의 시간은 그 민족 간의 갈등 이런 대목에 주목하기보다 개인으로서 실존적인 위기에 놓인 상황에 주목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쟁이라는 시대 상황이 있는 건데 여기서 뭐보다는 민족 간의 갈등이다. 보다는 이런 의미는 거의 없고요. 이 차원에서 다뤄지는 주제의식은 없다는 얘기고 개인으로서 실존의 위기, 존재 위기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내면을 그려낸 거야. 여기에 주목한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민족 간의 갈등으로서 뭐 이념 갈등 이런 얘기는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아주 비인간적인 현실을 마주한 개인으로서의 내면이 주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봐봐. 죽음에 직면한 인물들의 심리와 그들의 선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부하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주대위, 부상당한 주대위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따뜻한 인간애를 가진 김일등병, 그리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 도망갔다가 죽음을 맞이한 현중위, 이 세 사람의 행동과 심리를 통해 인간의 생존 의지와 존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현실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가장 컸던 사람은 누구야? 얘, 현중이. 얘가 약삭빠르게 행동해서 가장 생존 가능성이 크게끔 행동했다고. 근데 어땠어요? 혼자 죽음. 알겠죠? 생존 가능성이 뒤에 문 좀 닫아줄래요? 고맙습니다.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약간 이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존재의 의미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과연 뭔가 라는 걸 감안했다 이거지. 그래서 전쟁 속에서 인간 본연으로서의 모습 여기에 주목했다 이거지. 왜냐하면 주로 전쟁 소설을 하면 뭘 다뤄? 이념 갈등을 다뤘다 이거야. 근데 여기는 전쟁을 마주하게 된 개인의 심리에 주목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전체 줄거리. 주대위 현중의 김일등병은 전쟁 중에 셋이 낙오가 됐어요. 다리에 총상을 입은 주대위를 교대로 업고 이동해야 됩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이러한 현실이 그죠? 시련으로서의 상황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들 세 명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거야. 존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가 된다. 현중이는 권총을 바라보는 행위로 주대위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압박합니다. 계속 권총을 쳐다봐요. 야, 너 자살하면 안 되냐? 우리라도 살자. 그래서 이런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지. 하지만 주대위는 이를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애써 외면한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생존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있는 거야. 살고 싶다 하는 거지. 혼자 살아남기 위해 현중이는 몰래 떠나고 그를 대신해서 김일등병이 혼자 주대위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외면을 못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인간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더위와 기아로 지쳐갈 무렵 현중이의 시체를 발견한 둘은 남은 기운마저 다 빠져버립니다. 아니 혼자 움직인 얘도 시체로 발견됐으면 이건 우리 둘이 한 명은 게다가 다쳤어. 이동해야 되는 현실, 살아남아야 되는 현실이 있으면 더 절망적인 거 아니야? 그죠? 막 개구리 산채로 잡아먹고 이러고 산다고 지금. 그러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아군의 포성에 희망을 갖지만 너무 멀다는 주대위의 말에 김일등병은 절망합니다. 주대위는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그때 은은한 포소리 사이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 인가가 가까이 있음을 확신한 주대위는 권총으로 원래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김일등병을 위해서 희생해서 김일등병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고 그랬다고. 그죠? 이제 엎인 채로 김일등병을 겨누는 거야. 그래서 저 걸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대위는 의식을 잃고요. 둘은 결국 생존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산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거지. 극한의 상황을 설정해서. 그죠? 그래서 극한 상황 속에서 삶의 의지를 느낀다는 것, 그리고 인간애를 나눈다는 것이 과연 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랄까, 권선징악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 알겠지? 현중이가 나빴기 때문에 죽은 거고, 나머지 둘이 착했기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징에 보시면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될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 특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념 갈등을 다루지 않았다. 존재 의미에 주목했다라는 사실. 알겠죠? 심리 어떻게 다뤘대? 간결한 문체 그리고 사실적 묘사로 다뤘대요. 책이 없구만. 야, 책이 없으면 미리 얘기를 해놓지. 잠깐 기다려봐. 얘들아, 읽고 있어봐. 자, 앞부분의 줄거리 볼게요. 전쟁 중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 낙오된 주대위 현중이 김일등병은 무작정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현중이는 부상을 당해서 이동에 방해가 되는 주대위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달라고 은현중에 압박합니다. 여기 밑줄 칠까요? 방해가 되는 주대위에게 야, 너 죽어라. 죽으면 안 되냐? 은현중에 압박한다. 라는 게 말하자면 좀 비인간적, 비정하다. 그죠?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걸 조금 얌전하게 얘기하면 냉철하네. 요렇게. 그죠? 냉철한 거야. 현실을 좀 차갑게 보는 거지. 주대위는 안 돼. 난 살 거야. 이를 외면한다. 이 대목에서 뭘 알 수 있다고요? 생존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결국 현중이는 밤에 두 사람을 버리고 몰래 떠나고요. 김일등병이 혼자서 주대위를 업고 이동합니다. 이거 꿈꾸는 장면이 중요한데 그게 안 나오네. 뭐 독후감을 쓰셨으면 알 거 아니야. 밤에 두 사람을 버리고 몰래 떠날 때 뭐 해요? 꿈을 꾸는 거야. 어떤 꿈이게요? 교과서 읽고. 아, 그래요? 이 꿈이 개미들이 나와, 개미. 그래서 요렇게 두 개의 구멍이 있고요. 개미가 작은 개미들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무시무시한 병정개미 하나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야. 아, 무서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목을 댕강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미들의 시체가 엄청 쌓이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근데 이 개미들은 어떤 생각을 안 해, 지금? 일로 나올 생각을 안 해. 일로 나와서 그냥 헛되게 죽는 거야. 봐봐. 일로 나가는 게 뭘 의미해요? 혼자 도망가는 거. 그치? 일로, 이 구멍으로 나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주대위랑 같이 가는 거.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인물의 내면을 형상화합니다. 이건 적을 수가 없겠다, 그치? 이건 뭐 그릴 수도 없고, 그치?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현중이는 꿈을 꾸는 양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요. 이 꿈을 통해서 내면을 형상화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둘까요? 그치? 이 내면이라는 건 좀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야. 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현중이가 좀 비정하다, 공동체적이지 못하다, 냉철하다라는 사실은 있어도 주대위랑 삶에 대한 집착이나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야. 주대위도 현중이가 은근히 압박하는 거 애써 외면하는 이유가 살고 싶어서고요. 현중이도 주대위를 버리고 단독 행동을 결심한 이유가 살고 싶어서라고. 알겠지? 단순하게 주대위 착한 놈, 현중이 나쁜 놈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아듣죠? 그래서 김일등병 혼자서 주대위를 업고 이동합니다. 김일등병도 군복바지와 군화마저 벗어버립니다. 힘든 거야.
맨발로 산길을 걷기가 힘든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야. 하지만 우선 신발이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신발이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졌다라는 게 이제 인물의 심리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점인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야. 여태까지는 앞부분의 줄거리로 확인을 했으니까 지금 시점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졌다는 건 원래는 번갈아 가면서 업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걸 혼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걸 말하는 거라고. 알겠지? 여기저기 발바닥이 터져서 피가 내배웠다. 그렇다고 돌불이 아닌 고운 땅만 골라 밟을 수도 없었대. 한결같이 눈에 뵈는 것은 인가 아닌 산봉우리와 계곡의 움직임 없는 굴곡뿐이었다라는 건 절망적 상황이에요. 절망적 상황. 왜냐면 요 인가가 나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거든. 인가가 발견돼야 사는 거야. 알겠죠? 저 귀에는 그처럼 갈망하고 있는 아군의 포소리 대신 한없이 먼 데까지 퍼져나간 고즈넉함과 기밀등병이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뿐이었대요. 그죠? 여기는 배경 및 인물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죠? 배경 그리고 처지를 묘사하고 있다. 근데 이 배경과 처지가 지금 낙관적인 상황이야? 비관적인 상황이야? 비관적인 상황이죠. 그죠? 왜냐면 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인가 안 나와요. 그럼 우리 부대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포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치? 그래서 어디가 무슨 심상이다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도 주대위는 온 신경을 귀로 모으고 있었다. 어떤 색다른 소리나마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라서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주대위의 삶에 대한 의지이자 책임의식이야, 책임의식. 알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한 번은 주대위가 저리가 물을 마시고 가자고 했다. 김일등병은 어디 물이 있는가 싶었다. 주대위가 말하는 대로 가보니 바위 틈에서 샘물이 흐르고 있네요. 그죠? 하루 종일 걸은 것이 겨우 10리도 안 되고요.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 날로 잡아먹었을 뿐이래요. 김일등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여져 거의 기는 신용이었답니다. 주대위는 김일등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는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기의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야만 했대요. 그러니까 내 생존 가능성이 전적으로 김일등병에게 달려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 거야. 그죠? 내 생존 가능성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아까 뭐 듣는 거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느껴지는 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물을 마시기를 제한하는 거 요가요. 여기서 김 1등병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소리를 주대위는 듣고 있다 이거지. 맞죠? 그만큼 주대위가 지금 청각에 집중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런 장면을 중간에 넣어주는 건 사실상 개연성을 좀 높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개연성을 높여? 주대위가 포소리를 듣죠? 뒤에 가서 포소리를 듣는 그런 개연성을 높여준다. 집중하고 있고 물소리 주대위만 듣고 하니까 뒤에 가서 포소리 주대위가 이거 포소리 아니야? 했을 때 아이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들어? 라는 생각이 좀 안 들게 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듣는 장면을 삽입해두고 그렇게 해서 물 마시는 장면을 삽입해두고 하는 거야. 여기 어디 나올 텐데? 여기 봐봐. 못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보여줌. 이 보여준다는 게 뒤에 가서 포소리 주대위가 들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사인이라고.
개연성이야, 개연성. 개연성이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포소리와 개 짖는 소리에 이걸 듣는다는 사실에 개연성을 높인다. 맞죠? 그리고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야만 했다라는 대목에서 교재에서 미안함을 안내해요. 여기 나올걸? 여기 봐봐. 여기 불안감이 있는데 불안감은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게 답답한 게 나 때문이 아니라 이게 나 때문이지. 그러니까 김일등병의 상태에 따라서 전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결정되는 측면에 있어서 답답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라고. 알겠죠? 불안감과 함께 미안함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미안함이 느껴지냐 얘들아? 그러니까 느낄 만은 한데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죠. 희망이 꺾여 들어가네. 여기까지만 나오지. 아유 미안하네. 이건 안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미안해 하고 있다. 이거 나오잖아. 미안해 하고 있다. 뭐 사실 맥락적으로 파악하는 건데 거의 기내신용을 하는 걸 주대희가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거지. 알아듣냐? 이 불안감은 설명이 된다고. 불안감은 죽을까봐 생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 보는 거고 거기서 약간의 답답함도 있잖아요. 그치? 내가 지금 거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김일등병의 상태에 따라서 내 생존 가능성이 결정되는 측면에서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끼는 거라고. 그죠? 그렇다는 건 얘가 나를 계속 업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미안함도 있는 거라고. 근데 미안해하는 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느낌이지 않아? 근데 있다 그러면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죠? 좋아. 옆에 날개 부분 한번 볼게요. 주대위는 온 신경을 귀로 어쩌고저쩌고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라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밑줄 쳐주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게 나름의 책임의식을 갖는 거야. 나름의 책임의식.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려는 것 자체가 너무 살고 싶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생존 의지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인물이 처한 상황 묘사. 보이는 것 인가가 아니네. 들리는 것 포소리가 아니네.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이 포소리가 들려야 주변에 부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인가 소리가 들려야 주변에 마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다고. 그래서 정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고즈넉함. 그래서 산봉우리, 계곡, 그리고 뭐 굴곡 이런 말만 나온다 이거지. 절망적 상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문제 일단 한꺼번에 풀까? 자, 저녁 때쯤 아까는 언제였어? 시간 안 나왔지? 시간 안 나왔다. 그렇죠? 어쨌든 저녁 때쯤이라는 언급 자체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는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치? 어느 능선을 돌아가노라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펄럭하고 날아올랍니다. 깎은 듯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발길을 돌리며 김일등병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절벽 아래를 본 거야. 거기에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쪼고 있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쪼고 있었다는 건 누가 죽어있다는 바를 암시해 주는 거다.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첫눈에 그것은 현중이의 시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현중이의 시체 밑줄 쳐두시고요. 시체의 정체. 여기 보면 까마귀 두세 마리 먼저 제시하고요. 사람의 시체 먼저 제시하고요. 그 다음 현중이의 시체를 제시했다는 건 긴장감을 높이는 방식의 서술이에요. 시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현중이의 시체였다 하는 거니까 뭐야 이런 느낌을 갖게 한다고. 그래서 1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전개시키는 건 긴장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서술한 거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어제 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 똑같이 위는 셔츠 바람 아래는 군복 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답니다. 추정컨대 뭐 한 것 같아요? 밤에 버렸지. 그죠? 밤에 버리고 가니까 뭐 가로등 이런 게 있었겠어? 없었겠지. 절벽인지 모르고 뒤졌다가 헛디뎌서
떨어져 죽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추측을 해보자면 현중이는 뭐 하다가 밤에 이동하다가 어떻게 했다? 추락사했다.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엇인가 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그저 까욱까욱 몇 번을 뿐 다시 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시체 얼굴에 이미 눈알은 없어져서 떼꾸하니 검은 구멍이 나 있었대요.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데나 쓰러지듯이 들어 누웠답니다. 현중이의 시체를 보자 마지막 기운마저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중이가 우리를 버리고 간 게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가장 컸거든요. 가장 컸었는데 죽었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더더욱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현중이의 죽음 자체가 뭐라고 인식하게 해요? 절망적 상황이라고 인식하게 합니다. 아, 진짜 살기 진짜 힘든 건가 보다. 우리는 살아남는 게 거의 불가능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한다고. 됐죠? 잠시 후에 김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 허청거리며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지만 곧 못마땅한 듯이 까욱까욱하면서 다시 내려앉습니다. 도로와 쓰러지듯이 누워버립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현중위의 시체를 좀 존중해주는 행동이에요. 그죠? 여기서 김일등병 진짜로 인간적인 성격이다. 바꿔 말하면 인간애를 실천할 줄 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상대가 비록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인간이라 이거야, 인간. 존엄한 인간이니까 시체가 저런 식으로 쪼이는 건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옆에 누워있는 주대회를 돌아봤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김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 오히려 잊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란 걸 몸 가까이 느낍니다. 내일쯤 까마귀가 자기네의 눈알도 파먹을 겁니다.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있는 주대위가 먼저 죽어서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히는 걸 보느니 차라리 자기가 먼저 죽는 게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게 낫겠다는 거지. 혼자 남는 것에 대한 공포야. 알겠죠? 이거는 홀로 남는 것에 대한 공포. 차라리 둘 다 죽을 거면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죽음의 사건을 매개로 해서 한 명이 사라지고 홀로 남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유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죽음 목격을 기피하는 거야. 홀로 남는 게 너무 싫어서 죽음을 보는 것을 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는 문득 울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 심리가 상세히 묘사되고 있는 측면을 잘 느끼셔야 돼요. 알겠죠? 심리가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뭐 어디를 짚는 것도 무의미한 게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김일등병과 주대위의 심리를 중심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떼꾸나니 이런 거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죠? 허청거리면 마찬가지고요. 자, 현중위의 시신을 본 김일등병의 행동에 담긴 심리. 까마귀를 향해 돌을 던진 건 인간애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도로 들어놓은 건 절망체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뭐가 이 절망체념을 심화시켰어? 현중위의 죽음이 절망체념을 심화시켰어. 그래서 얘는 이러한 심리를 심화시켰습니다 라는 게 사실 위에 설명에 나와요. 우리도 현중이처럼 되지 않을까? 막말로 현중이가 살아남을 가능성 제일 컸는데 약간 요렇게. 맞죠? 교과서 날개 질문. 현중이의 시체를 본 주대위가 눈을 감은 채 누워있었던 까닭 뭐래요? 절망체념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머, 여긴 착잡함으로 설명하고 있네. 이 뒤에 거보단 앞에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중이의 죽음을 봤어. 생사는 인간의 힘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걸 느꼈대.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누군가 덧없음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게 맞아집니다. 그죠? 허무하잖아요. 제일 살아남을 법한 행동을 선택을 했는데 제일 빨리 죽었어. 야, 덧없다 라고 생각할 만한 거. 그리고 자책감에 괴롭고 착잡한 심정은 뭐 들 순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순 있는데 들어야 마땅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김일등병 때문에 현중이가 나간 게 아니잖아. 지가 선택해서 나간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책감, 착잡함, 착잡함은 당연히 느껴질 거고 자책감이 느껴지는 건 내 잘못과 무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잘못해서 느껴지는 건 아니라고. 자책감이 느껴진다는 건 맞는 건데 잘못으로 인한 자책감이다 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잘못으로 인한 자책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야. 이해 가냐? 김일등병이 현중이 죽게 만든 뭐가 있어. 현중이 지가 혼자 쨌지 그냥. 맞지? 뭐 그런 거야. 5번까지 한번 풀어볼래요? 인정? 아무도 인정 안 하네. 빠삐코 맛있지 않아요? 꽝꽝 얼은 느낌이 있다, 그지? 왜? 어휴,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자. 자, 읽어볼게요. 윗글의 제목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너와 나만의 시간 무슨 뜻일까요? 너 그리고 나는 위기의 상황 속 개인일 거야. 이런 의미 있겠죠? 그걸 몇 번에서 잘 설명하고 있냐?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극한 상황, 개개인, 그치? 그래서 3명의 현실 대응이 서로 달랐죠. 맞았는데 틀렸어. 그랬군요. 나머지 선지 중에 혹시 질문 있어? 이거 왜 안 됩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끈끈한 동료는 없죠? 없어. 그죠? 김일등병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 김일등병에게 동료애 혹은 인간애가 있다. 2번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 알죠?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몇 번이야? 3번이 정답이죠. 3번으로 넘어가 봐이. 엄마? 어디야? 여기 있다. 까마귀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랍니다.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 까마귀 때문에 주대위랑 뭐 예를 들어서 김일등병이랑 싸워? 아니죠. 까마귀 때문에 못 떠올라? 아니죠. 이중적 심리야 지금 여기 이중적 심리일 거면 절망을 느끼면서도 희망을 느껴야 돼. 아니죠. 4번이 정답. 4번. 그죠? 극적 반전도 아니잖아. 반전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지금. 틀렸어? 몇 번 했는데? 너무 당연히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 미안해요. 5번 헷갈릴 수 있죠? 5번 헷갈릴 수 있어 얘들아. 5번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 반전이라고 할 만한 성격의 그 사건이 없죠.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극적 반전이라는 게 아마 그걸 거야. 현중이가 생존을 위해 도주했는데 제일 먼저 죽음. 그치? 1번 사망. 사방 아니고 했다 이거야. 이게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그치? 주대위와 누구야? 김일등병에게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극적 반전의 계기라는 건 이 까마귀를 계기로 사건의 전환이 일어났어야 돼. 그죠? 까마귀를 계기로 해서 뭐 예를 들면 까마귀를 봤어.
그래서 까마귀를 사냥해. 그래서 잡아먹어. 그래서 살 수 있게 됐어. 이런 게 반전인 거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그 죽음의 위기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돼야 반전이 성립하게 될 거예요. 알겠지? 이거는 단순히 예상 밖의 사건이고 이 까마귀가 계기가 되기에도 이미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전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맞죠? 4번이 정답. 벼랑 쪽으로 가서 돌 던지기 시작한 김일등병의 의도와 심리는 뭐예요? 이 현중이에 대한 연민 아니야? 그죠? 그래서 죽은 현중이에 대한 연민으로 뭐 하고 싶다? 시신이라도 지켜주고 싶다. 이거 인간애죠? 이거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보게요. 왜 까마귀들을 자꾸 쫓아낼까? 어? 어? 맞아요. 이게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야. 무서워.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아. 저리 안 가? 그치? 까마귀가 자꾸 절망감을 환기한단 말이야. 그치?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떨치려고 까마귀들을 쫓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번호 매겨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기억에 담긴 주대위의 생각을 추측해달랍니다. 기억이 뭐야?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있었다. 주대위. 현중이는 하늘에 쌤통 쌤통 아니지. 너무함. 죽었는데. 살려고 떠난 현중이가 오히려 먼저 죽다니 삶과 죽음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군. 요거 이런 생각 할 만하다. 그죠? 이런 생각 할 만할 것 같아요. 남은 우리도 곧 현중이처럼 죽을 수도 있어. 무섭네. 눈 감고 있는 거 이렇게 이런 거 표현한 걸 수 있죠. 혼자 떠난 현중이라도 혹시 아군 진지를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살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 절망감이다. 절망감. 그죠? 생존 가능성 제일 높은 놈도 죽네. 그리고 5번 맞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여기서 주대위가 느낄 만한 건 복합적인 심리야. 그래서 내가 죽인 것 같음. 그치?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지금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자결했으면 이 사람 안 죽었을 텐데 점점 할 수 있잖아요. 요거 자책감이라고 설명하면 맞아요. 죄책감이라고 설명하면 맞다고. 요 중요함. 알겠죠? 알아두세요. 정답은 1번이야. 다음 볼까요? 저도 모르게 혼고온이 잠 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일등병은 주대위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습니다. 저 소리를 듣게.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다. 이거 시간의 흐름이네. 아까 밤이 왔었는데, 그치? 시간의 흐름. 저 소리를 좀 듣게라는 건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뜻이야.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맞는 거예요. 알겠죠? 삶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 주대위가 누운 채 쇠진한 목 안의 소리로 쇠진했다라는 건 지쳤다 뭐는 뜻입니다. 콧소리일세. 김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입니다. 과연 먼 우레소리 같은 포성의 은은이 들려옵니다. 어느 편포입니까? 아군의 포야. 155mm에 점점점. 이 주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이 없어. 그러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대위가 너무 멀어. 40리는 실이 되겠어. 심리가 4km예요. (40리면) 16km죠. 그래? 네? 아니야? 나 수학 못해도 돼. 난 국어쌤이라서 수학은 못해도 돼요. 하지만 곱하기 4 정도는 할 줄 알아. 곱하기 4는 16. 아니야?
아니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요. 맞는 것 같은데? 맞아. 그래요.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16km 못 걸어 얘들아. 16km 며칠이나 걸릴까요? 여기서 집까지 1.3kg. 1.3km 몇 분 걸려? 걸어서요? 50분. 50분? 그러면 곱하기 3 하면 얼추 4km 나오네. 그치? 그럼 150분, 1시간 30분. 분 심리. 그죠? 1시간 30분 심리. 그러면 1시간 30분 곱하기 4 해야 되죠. 6시간 아니야, 6시간? 맞지? 근데 주대위 없고 안 되겠죠? 그죠? 이틀 걸려, 이틀. 얘들아. 김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포기입니다, 포기. 포기 체념. 이거는 일말의 희망 끝에 포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체념이에요. 알겠죠? 작은 희망 뒤에 포기 체념이라서 깊은 체념이야. 깊은 체념. 알겠죠? 시바시킵니다. 주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각각으로는 시간마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상스럽게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상념이 뭐냐면 자결을 선택하는 거야. 요 김일등병, 나를 여태까지 내내 업어준 김일등병을 위한 이타적인 선택이죠.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거 아니냐. 이 뒤에 나오지. 현중이가 밤에 발 헛디뎌서 안 죽었을 수도 있어. 그죠? 아까 시체 봤을 때 누워있을 때 분명 죄책감 느꼈을 거라고. 이제라도 자결을 해야 돼. 아무리 지친 김일등병이라도 혼자 몸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가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6시간 정도면 된다고. 그지? 그는 김일등병을 향해서 콧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발 쪽 벼란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하고 명령합니다.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뺍니다. 아유, 이거 막 긴장된다. 그지? 긴장감이 막 고조됩니다. 그죠? 자결 직전이란 느낌을 줘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거야. 날개 부분 한번 보자, 얘들아. 야, 이거 단어 뜻 물어보는 문제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맞죠?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요. 아군포라는 말에 일말의 희망을 갖습니다. 작은 희망. 근데 희망 뒤에 좌절은 아주 깊은 좌절이야.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보면 야속하죠. 그죠? 그래서 주대위는 왜 자신이 자결했다면 현중이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현중이가 계속 압박했던 게 자결이거든. 그럼 얘랑 김일등병이랑 살면 되니까. 맞죠? 이제 이따 한꺼번에 풀고. 그때 주대위의 귀에 은은한 풋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김일등병이 고개만을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다. 얘는 못 들어. 얘는 귀 약간 막혔나봐요. 지금은 안 들리는군.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옵니다. 이 머리 쪽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 말이야. 김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개 짖는 소리 같아. 아까 전에 물소리도 얘만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는 청각에 민감하다라는 바가 앞서서 자잘한 사건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말이 되는 겁니다. 알아듣죠? 그래서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키며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 나갑니다. 역시나 기대, 희망. 그치? 그리고 여기서 긴장감을 어마어마하게 고조시켜 놓고 여기서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여기가 반전이야. 그치? 극적인 반전. 뭐냐면 죽기 직전에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긴 거예요.
됐냐? 인가가 있는 게 틀림없어. 등성이를 넘어가면 돼. 그러나 김일등병의 귀에는 안 들려.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칩니다. 말도 안 돼. 헛것이 들리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주대위는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해서 무엇이라는 건 생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생존에 대한 강제적 의지야. 생존 의지는 사실 자기가 가져야 되죠. 근데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의지를 주입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주입해요? 공포심으로, 위협으로. 알겠지? 자기도 받고 싶었다. 김일등병이 들어누우면 혼잣말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있는 것도 오늘 밤 뿐이야. 얘 지금 절망감이 대단히 심하댔죠? 그지? 책 끝나기도 전에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립니다. 철컥 하는 거야. 날개 부분 한번 볼게요. 날개 부분. 개 짖는 소리의 의미와 김일등병의 심리 변화. 개 짖는 소리는 인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희망적인 요소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자기 귀에는 안 들려. 알겠죠? 직접으로는 듣지 못해요.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이게 희망, 절망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죠. 포소리, 희망, 멀어, 절망. 개 짖는 소리, 희망, 안 들려, 절망.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좀 알아두시고요. 직접 들을 수 없어서 포기했다. 맞죠?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거 한쪽 남았는데 두 쪽이네. 문제를 풀까요? 문제를 풉시다, 여러분. 6번부터 12번까지 풀어봐. 기억부터 미음까지 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주대위는 김일등병이 잠든 밤에도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김일등병이 자고 있을 때 주대위가 깨웠죠. 이거 맞는 말이지 않을까? 포소리가 아군 건지 아닌 건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이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전에도 계속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일등병이 못 듣는 물소리를 듣기도 했었단 말이야, 과거 사건에. 맞죠? 그만큼 그 청각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는 사실도 맞고, 귀가 예민하다는 사실도 있고요. 김일등병은 주대위의 소리에 감별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 이거 뭐 주대위의 말이라면 틀림없었다, 뭐 이거겠지? 40리는 부상당한 주대위와 함께 이동하기엔 너무 멀어. 아까 계산해봤잖아요. 그죠? 주대위는 자신을 업고 가느라 지친 김일등병을 위해서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대. 미음이 뭔데? 있는 힘을 다해 명령적으로 말하는 요 타이밍이야. 이거 지금 어디로 가면 부대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지. 이거 말해준다면 뭐 하려고? 이거 죽으려고. 그게 여기 삶의 의지가 아니죠. 그거 정답이지. A에서 B로 바뀌었대. A는 벌떡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B는 다시 눕는 걸 말하는 거야. 벌떡 일어나는 건 포소리 때문에 살았다. 눕는 건 죽었다. 3번이 정답이죠? 그지? 가의 어떤 상념이 뭘까요? 자결을 통해서 김일등병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맞지? 얘라도 살게 해주자. 약간 요런 이타적인 그런 결정을 말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달랍니다. A, 은은한 포소리고요. B는 개 짖는 소리입니다. 주대위는 A보다는 B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개 짖는 소리는 가까우니까 포소리처럼 그렇게 멀리서까지 들리지 않을 거거든요. 주대위는 B보다는 A에서, 아니지, A보다는 B에서 생존 가능성을 더 점치고 있지. 김일등병에게는 A만 들리고요. B는 안 들립니다. 김일등병은 A에서, 주대위는 B에서. 아니야. 오히려 주대위가 B에서 희망을 찾는 건 맞는데요. 김일등병은 A에서도 B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김일등병은 절망 상태야. A와 B 모두 절망적 체념을 가져다준다. A는 절망적 체념을 가져다주는 게 맞는데요. B는 주대위에게 희망을 갖다주죠. 주대위에게 희망. 맞죠?
자, C의 이유로 적절한 걸 거기에서 골라달랍니다. C가 뭐냐면 그는 누웠던 자리로 다시 뒷걸음질 칩니다. 아, 이제 내 눈알도 내 이름 까마귀가 먹겠지? 막 하는 거야. 주대위의 말이 진짜 같지 않아서. 까마귀가 몰려들 게 무서워서. 이거 아니죠. 그죠? 등성에 넘어가도 인가가 없을 걸 확신해? 이것도 아니지. 나한테 안 들리니까지.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맞죠? 자, D와 가장 유사한 의미. 여기서 D는 무언가야, 무언가. 그치?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삶에 희망을 주고 싶다. 이거 아니야? 그죠? 반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희망을 좀 주입하고 싶다. 여기서 희망 의미하는 거 뭐게요? 그렇지. 그치? 맥락으로 읽으시면 돼요. 맥락으로. 상한 영혼이요. 힘들어도 괜찮다. 부평초 잎이라도 상한 영혼이랑 비슷한 거죠? 그치? 물이 고이면 꽃이 피지 않느냐. 개울은 흐르지 않느냐 하는 거니까 이게 희망이야. 됐지? 주대위가 이를 이용한 이유는 뭐예요? 억지로라도 걷게 하기 위해서야. 왜냐면 지금 김일등병은 삶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했어.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하느라 지금 그 체념 좌절이 너무 깊다고. 맞죠? 억지로 걷게 해야 돼서 그런 거야. 자,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다 보니 어둠 속에 주대위가 권총을 이리 겨눈 채 목 속에 잠긴 음성 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하는 거야. 김일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 등을 돌려대는 수밖에 없다. 자, 걸어라! 자기 오른쪽 귀 뒤에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삶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야. 등성이를 넘어 컴컴한 나무숲으로 들어섰습니다. 좀 서! 엎인 주대위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왼쪽으로 가. 좀 후에 그는 다시 잠깐만. 그러고는 앞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대위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놓는 동안에도 김일등병의 귀에는 안 들렸어요. 혹시 주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헛개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는 뭔가? 어제 저녁부터 혼자 업고 오느라 갖은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이 이제 생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헛개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거 아닐까는요, 주대위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원망의 마음이 듭니다. 왜 죽기 직전에, 여태까지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는데 죽기 직전에 왜 우리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죽으면 편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야. 맞죠? 얘는 왜 자꾸 이렇게 똥개훈련처럼 좀 서, 왼쪽으로 오른쪽 앞으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소리에 대단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서술상의 특징이랄 게, 여기는 인용의 방식으로, 그죠? 큰 따옴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여주기 방식이에요. 보여주기. 그래서 앞부분에 보여주기 방식하고 뒷부분에는 말하기 기법으로, 그치? 즉 요약하듯 주는 방식으로 이들의 행동을 묘사했다. 맞죠? 이 정도의 장면의 성격이 바뀌는 사실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심리 중심으로 알면 돼요. 요 의심과 원망. 그죠? 아, 날개 부분 봐야 돼. 날개 부분.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냐. 죽기 직전에 헛고생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이제 아예 희망과 기대가 없어. 아예 혹시가 없어. 그죠? 개 짖는 소리에 대한 상반된 태도. 주대위는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 김일등병은 의심을 가지고 절망을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위협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자, 하지만 걷지 않을 수가 없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 끝이 떠나지 않는 거야.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치, 이거는 자의로는 못하고 있어요. 위협하는 행동이 실은 생명을 살리는 거다. 요거를
역설적이라고 뭐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역설적인 사실이 있는 거야. 자꾸 죽을래 위협하는 방식으로 살리는 거야. 알겠죠?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바로 그대로 뭐 이렇게 이 쓸데없이 루자가 귀엽네요. 그죠? 오른쪽으로 그제야 김일등병의 귀에도 들립니다.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집니다. 얼마만한 거리에서인지는 짐작이 안 됩니다.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야. 그렇게만 쉬어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권총 때문에. 그죠? 이 피로함을 느끼는 거죠? 그치? 그리고 뭐랄까 권총에 따른 위협. 이 두 가지가 같이 느껴지는 거야. 피로함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포기를 못하겠어. 그죠? 이런 거 내적 갈등이라고 설명해도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배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짚고 있는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고, 귀 뒤에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벼랑간 물러나면서 엎인 주대위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낍니다. 이게 기절한 거야. 알겠죠? 인가를 확인하는 순간 기절한 거고요. 주대위도 지금 뭐랄까 초인적인 힘, 그러니까 평소의 힘을 넘어서는 집중력으로 여기까지 이끌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맞죠? 자, 결말에 두 가지 해석. 주대위의 몸뚱이가 내려앉았다는 죽었거나 기절했거나. 근데 기절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있긴 하죠. 여기서 죽었으면, 근데 문학성은 여기 조금 더 있지. 삶이란 뭔가. 그죠? 그래서 죽었으면 살신 성인이야. 자기 하나 바쳐서 김일등병 살린 거야. 맞죠? 근데 혼절이면 연대의식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알겠지? 힘을 합쳐서 누구는 귀에 집중하고 누구는 걸어서 결국에 해낸 거야. 그래서 김일등병을 왜 권총으로 밀고 있었을까? 근데 예시다반이 쓸데없이 디테일해. 김일등병에게만은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어서. 이거는 맞아요. 김일등병에게 살게 하고 싶다. 근데 나는 부상이 깊어 살까망이 희박해? 나도 살고 싶지. 그런 거 아니야? 여태까지 자결을 안 했다라는 맥락으로 봤을 때 나도 살고 싶죠. 이제 인가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 대목은 괄호를 쳐주세요. 이건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어차피 채워주실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알아두자고. 여기 중심으로. 이해가냐? 좋아. 그럼 19번까지 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까? 13번 볼게요. 13번.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과거와 현재 교차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빈번한 장면 전환도 시간의 흐름 정도 나오는 거지 막 장면이 막 빈번하게 전환된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워. 그치? 외양묘사 있어? 주대위 어떻게 생겼어? 모르겠죠? 다만 간결한 문체는 있다 그랬지. 외우라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감각적 묘사는 상황을 묘사할 때, 알겠지? 상황을 묘사할 때 감각적인 묘사를 썼던 경향이 있어. 포소리가 들린다, 뭐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것도 말하는 거야. 4번이 정답이고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김일등병은 주대위의 지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멈춰!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배신감. 야, 내가 여태까지 업어줬는데 권총을 들이밀어? 이런 배신감 느껴? 아니죠. 원망을 느꼈었지. 그 원망이 5번에 설명되어 있어요. 김일등병을 향해 강하고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 자체가 삶에 대한 의지. 강하다. 그리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야. 이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이 작품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3명의 병사가 극한의 상황에서 발휘하는 본질적인 생의 의지를 그리고 있답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
어디 갔냐? 위계질서가 관여하지 못한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뭐 대위다. 너는 1등병이잖아. 이게 없어. 알겠죠? 그래서 위계질서가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로서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맞는 선지로. 주대위는 캄캄한 나무숲 속에서도 본질적인 생의 의지를 발현합니다. 맞아요. 그치?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문 좀 닫아주면 안 되냐? 니은혜. 어제 저녁부터 혼자 주대위를 업고 오느라 갖은 고역을 겪은 김일등병에게서 인간의, 그치, 사실 버리고 올만하죠. 근데 인간을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권총을 갖다 댄 건 위계질서가 관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 내가 대위인데, 그잖아. 내가 상관이고 얘가 부하인데 그게 사라지다니 절망감. 이런 거야? 아니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4번이 정답이지 않을까? 그죠? 16번 주대위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거 몇 번이야? 4번이죠? 강한 정신력 때문에 상대방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 거고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얘도 살리고 싶고 나도 살고 싶고 해서 권총으로 위협해서. 자, A의 내용에 근거해 달래요. A의 내용에 근거해서 권총의 기능을 서술해 보자면 A에 보면 뭐가 나와? 권총 없으면 얘 못 걸었다 이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체력적인 한계에 다다른 김 1등병을 위협해서 움직이게 한다 이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네. 위협적이지만 생명을 살리고 역설적 도구라고 써주었어요. 될 겁니다. 자, B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하시면 적절한 걸 골라달랍니다. B의 서술상의 특징. 뭘 물어보고 싶은 걸까? 뭘 물어보고 싶은 거지? 새로운 장면 삽입이야? 결말의 의미 설명하는 거야? B가 설명인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시대상은 아니죠 일단. 그래서 극적 장면이라는 건 이제 삶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니까 맞아 보이고요. 인물 간의 갈등 상황 아닌 것 같고, 결말의 의미를 설명한다. 결말이라는 건 결국 설명이 안 돼 있지 않아? 왜냐면 주대위가 좀 죽었는지 혼절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닌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이건데 새로운 장면을 삽입해서 다른 국면으로 유도하는 건 결말에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죠? 새로운 장면? 초가집? 극적 장면? 살았다.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는 건 주대위? 삶에 대한 의지? 강력한 거? 그치? 이거 덕분에 결국 생존 가능성 늘어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4번이 정답인 거예요. 자, 기억을 다르게 표현할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달랍니다. 기억.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답니다. 이거 삶에 대한 희망이죠. 인가다 맞고요. 주대위 내가 맞았다 맞고요. 원망이 짙어졌다 이거 아니고요. 그죠? 16번에 목표의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 목표의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요? 목표의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게 좀 어느 정도 맞는 측면이 있네요. 강한 정신력 지에서 살아야 되죠. 이게 더 정확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네. 그 김준희 소리 찾으려고 네. 초가지 적으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데 이게 더 적합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목표의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건 그 전부터 보여주던 내용이 아니야. 그치? 그 장면만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4번은 그 전부터 일관되게 주대위가 보여주던 태도입니다. 그래서 4번이 더 맞아 보이는데요? 너도 3번 했어? 근데 3번이 막 정확하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어떻게든 움직이게 하려고 총 겨눴으니까 지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측면이 있어. 근데 성격이냐 이거야, 성격. 평소 성격이냐 이거지.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한 거냐를 따져보면 3번보다 4번이 더 맞다고요. 정신력이 강한 건 맞잖아.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포기하지 않고 소리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죠?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도 현중이가 계속 압박했지만 그 자결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4번은 그 일관된 성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 앞서 나와 있었던 그 기밀등병을 권총으로 겨누는 것도 4번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3번 선지도 기밀등병을 권총으로 겨누는 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 대위가 평소에 계속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모든 장면에서 일관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주 대위의 성격이냐 이거야. 그렇다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3번이랑 4번을 견주면 4번이 더 맞다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국어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행동은 3번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주대위에 대한 평가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대위가 한 행동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측면이 있어요. 그럼 원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온 애냐고.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냐고. 3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 인정 못한다. 인정 못하고 있어요. 알겠죠? 차분히 생각해봐. 여기 빈칸 채우는 거 생략하자, 얘들아. 그죠?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학습활동 보시면 요 성격들 설명해 놓은 거 있거든요. 요 성격들 설명해 놓은 거랑 여기 심리 설명해 놓은 거 이런 것들 선지로 구성되기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외워달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우리 도도한 생활로 넘어가 볼까? 그게 이제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으로 너무 하기 싫다는 걸 딱 티를 내주는 거지. 도도한 생활. 네? 누나 갑자기 제 속눈썹 보고 제 속눈썹 제 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시비 거는 능력이 탁월한. 네. 없어요. 그냥 난 장난치는 거야. 어? 방금 좀 시비 걸지 않았어요? 자, 도도한 생활 볼 건데요. 김혜란 작가입니다. 김혜란 작가 유명하죠? 지난번에 다뤘던 두근두근 내 인생도 김혜란 작가였어. 자, 개인적인 공간과 사물에 주목해서 주제를 형상화합니다. 여기에 상징성들이 있어. 이 공간과 사물에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그리면서 사회의 문제를 표현하는데요. 어떤 문제게요? 너네 읽어봤다며. 도도한 생활. 방학 때 했을걸? 방학 때 했어, 방학 때. 방학 때. 이거 뭐야? 이거 2000년도 접어들어서 문제가 됐었던? 뭐? 청년? 힘들다. 이거 뭐야? 그렇지. 청년 빈곤. 그래서 참신하고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건 김혜란 작가의 개성이야, 이건. 참신한 표현 자주 쓰는 거. 그래서 도도한 생활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20대 젊은이. 2000년대.
2000년대 20대 나예요, 여러분. 2000년대 20대 나야. 너네 08이잖아, 그치? 08. 나도 08이야. 여기 학번이라서 문제입니다. 학번이라서. 09 없어, 09? 빠른? 없어요? 뭐 어쨌든. 뭐 너네 사회쌤이 30이라며. 아니야. 과학쌤이 30이라고? 한 살, 29이야? 아, 이거 윤석열 나이로? 실제 나이로 29이야? 아, 애기네,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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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다, 20대. 30대죠. 어? 29라는데? 곧 30대라고? 그럼 너 37인지 뭐라 그럴 거냐? 곧 40대라 그럴 거야? 너무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곧 40대입니다. 아, 아주 핵 단호하게 30대는 안 된다. 곧 40대 인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20대 젊은이의 궁핍한 현실을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대요. 이 작품은 내가 머물고 있는 반지 앞방, 피아노와 같은 개인적인 공간과 사물에 주목하고요. 개인의 일상적인 삶과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해내서 그런 방식으로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야. 알겠죠? 개인의 삶을, 개인의 일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드러낸다. 탁월한 거지. 현실에 대한 인물의 불안과 두려움이 나타나 있지만 무겁지 않은 글투와 참신한 비유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답니다. 1인칭 시점이에요. 주인공입니다. 유년기부터 현재까지의 나의 삶을 제시합니다. 피아노가 중심에 있고요. 이 피아노가 뭐인지가 좀 중요함. 이게 자존심이야, 자존심. 근데 이게 엄마의 자존심을 물려받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봐봐. 엄마는 만두가게를 합니다. 이게 만두가게를 한다는 게 막 극빈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랄까 꽤 빡빡하게 일상이 굴러가는 정도의 삶이야. 알겠죠? 피아노를 사줬다는 거지. 집이 망했을 때도 엄마는 피아노를 팔지 않고요. 대학 진학으로 서울에 가게 된 나에게 피아노를 기어코 딸려 보낸다는 거지. 왜냐면 이 피아노가 엄마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교육시켰다는, 어려운 환경에서 교육시켰다는 자부심이야. 자녀, 나를 교육시켰다는 자부심.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지. 집이 망했을 때도 피아노는 못 판다. 그치? 대학 갈 때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는 삶을 유지하는 자존감, 자존심 정도로 기능합니다. 근데 서울의 반지 앞방, 아이고, 이게 열악한 처지죠. 이런 게 지금 뭘 나타내 주는 거야? 청년 빈곤을 나타내 주는 거야. 알겠죠? 이게 단순히 반지 앞방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소리를 못 냅니다. 집주인이 연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곰팡이와 빗물로 망가져 간다는 것이. 그래서 작품의 제목과 달리 하나도 도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이 비에 잠겨가는 상황에서 나는 주인집 남자의 말을 어기고 피아노를 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아노를 치는 건 도도한 생활을 지키려는 행위, 즉 자존심을 챙기려는,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뤄지는 본문이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출판사가 다른 데도 하나 있거든요. 도도한 생활이. 일단 해보자.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알겠죠? 나는 학원에서 피아노를, 아니 이거 도도한 생활에 중의성 있는 거 알아요? 이 첫 번째는 개 이름 도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도하다를 말하는 거야.
도도 하다가 좀 자존심이 세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피아노를 통해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바를 중의적인 제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운다. 만두집을 하는 엄마는 나에게 피아노를 사주고 그 피아노는 살림집이자 가게로 쓰이는 공간에 놓입니다. 나는 그 공간에서 이따금 피아노를 치고 엄마는 그 모습을 좋아합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가끔 악보를 사다가 유행가를 연주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피아노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배운다. 요게 이제 엄마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엄마의 도리를 다 하는 거지. 엄마의 자부심. 어려운 형편에 우리는 피아노 시켰다. 피아노 사줬다. 이게 이제 엄마의 자부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나 피아노 치는 거 잘 못 치거든요. 그래도 좋아해. 왜냐면 자기 자부심을 드러내주니까. 자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고3 겨울방학에 나의 집은 아빠가 선 빚보증 때문에 망합니다. 나는 그 즈음에 서울권대학의 컴퓨터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피아노와 함께 서울에 있는 언니의 반 지하방에 도착합니다. 요 반 지하방은요, 피아노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피아노와 같은 거대한 악기가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고요. 그래서 반 지하방 같은 경우는 그 방음 이런 것도 잘 안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현실적으로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봐봐. 그 모습을 못마땅해 한 집주인에게는 피아노는 절대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게 이제 억압이야, 억압. 집주인이 상대적으로 강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평등한 관계에서 억압을 당하는 거야. 전문대학 치기공과를 다니다가 휴학 중인 언니는 치기공과가 여러분 취업이 그렇게 잘 되는 건데 언니는 휴학을 합니다. 왜냐면 적성에 안 맞아. 야, 적성을 반지하 살고 지금 집 거덜났는데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으로서 열악하고 팍팍하지만 꿈을 위해 살아가는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취업이 잘 된다는 말에 서둘러 원서를 쓴 게 후회된다며 영문과에 편입해서 어학연수도 가고 취직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문과 밑줄 어학연수 밑줄 둘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적인 모습인 겁니다. 언니는 계급을 나누는 게 피부나 치아라는 말을 들은 뒤에 자꾸 사람들 일을 보게 됐다며 헤어진 남자친구가 만취해 집으로 찾아와 쓰러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입을 벌려 이를 봤다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가 가지런하게 돼 있으면 그 비싼 교정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잘 사는 집이다 뭐 이런 하는 거야.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하면서 새벽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요. 나는 반지하에서 디귿자가 먹지 않는 컴퓨터로 학원 교재나 시험지 타이핑하는 알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등록금을 모은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언니의 현실도 나의 현실도 대단히 고단하죠. 하지만 나는 피아노를 포기하지 않고 언니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고단하고 열악한 처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건강한 청년들의 내면을 그렸다. 뭐 요게 이제 이 소설의 주제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방 안은 눅눅했다. 자판을 치다 주위를 둘러보며 습기 때문에 자글자글 운 공기가 마치 미역처럼 나풀대며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비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배경을 묘사하는데 요 배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치? 벽지 위로 하나둘 곰팡이 꽃이 피었다. 피아노 뒤의 벽은 상태가 더 심했다. 건반 하나라도 누르면 꼭 그 음의 파동만큼 날아올라 곳곳에 포자를 흩날릴 것 같이 곰팡이가 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긴 비유도 있지만 감각적 표현도 있네요. 눅눅했다. 곰팡이 꽃이 피었다. 맞죠?
그래서 감각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요? 나는 피아노가 썩을까봐 걱정이었다. 몇 번 마른 걸레로 닦아봤지만 소용없었다. 우선 달력 몇 장을 찢어서 피아노 뒷면에 덧대 놓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 마른 걸레로 닦는 거, 그리고 피아노 뒷면에 덧대 놓는 거, 이런 것들이 피아노에 대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곧 피아노 건반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골에서부터 이고 온 것인데 이대로 망가지면 억울할 것 같아요. 한날 마음 먹고 피아노 의자 위에 앉습니다. 그런뒤 두 손으로 건반 뚜껑을 들어 올립니다. 익숙한 무게감이 전해져 오고요. 알고 있는 무게감입니다. 88개의 깨끗한 건반이 눈에 들어옵니다. 악기는 악기답게 고요합니다.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어봅니다. 손목에 힘을 푼 채 뭔가 부드럽게 감아지는 모양을 하고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전해집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원하는 소리가 날 건데 밖에서 공사음이 들려옵니다. 며칠 전부터 주인집을 보수하는 소리입니다. 문득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사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자 주체할 수 없어요. 한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건데 용기 내서 손가락에 힘을 줍니다.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의 심리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그 마음에 조응하는 행동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상세히 제시해줘요. 그죠? 이 심리는 뭐야? 어떤 심리야? 피아노를 치고 싶은 욕구죠. 그치? 이 행동은 피아노에 손가락을 올려두다가 그리고 한 음을 연주하죠. 도.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다. 이거 청각에 시각화죠.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가슴속 어떤 것이 10개 출렁여 사그라지는 기분이었다. 도는 생각보다 오래 도하고 울었다. 나는 한 음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려 눈을 감습니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진짜 빡빡하다. 그죠? 한 음 들렸다고 지금 뛰어온 거야. 그치? 이게 몰인정함. 한 집주인. 쿵쿵쿵쿵. 주먹으로 4번이었다. 난 얼른 피아노 뚜껑을 덮었고요. 다시 쿵쿵 소리 들립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주인집 식구들이 있습니다. 체육복 입은 남자와 그의 아내, 두 아이가 서 있네요. 사내 아이는 아빠와 계집아이는 엄마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외식이라도 갔다 오는지 모두 입에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습니다. 뭐야? 고기 먹고 오는 거죠. 그죠? 남자가 입을 엽니다. 학생, 혹시 좀 전에 피아노 쳤어? 아닌데요. 거짓말이죠. 친 것 같은데. 그죠? 이 대화 장면을 통해서 갈등을 표현해 주죠. 갈등. 이 갈등이라 하면 집주인이 주인공을 억압하는 거야. 그죠? 내가 집주인임을 이유로 해서 자유를 통제하는 거죠? 되냐? 이 날개 부분 한번 볼게요. 작품 구성은 안 봐도 되고요. 피아노의 의미. 그래서 나의 도도한 생활을 지키는 보루라는 게 자존심이라는 얘기야. 자존심. 그치? 엄마에게도 자부심이 어떤 거예요? 자식을 그래도 교육시키고자 노력했음. 엄마로서 자식을 교육시키고자 노력했던 엄마임을 보여주는 그런 자부심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야.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까닭은 뭘까요?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그죠? 근데 여기는 피아노를 치는 의미. 이게 중요해. 피아노 연주의 의미가 뭐랄까? 자존심을 지키는 행위예요. 이렇게. 그치? 피아노를 통해서 스스로의 자존심이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공간적 배경, 서울의 반지하방인데요. 쾌적하지 못한 삶의 공간 자체가 나타내는 건 청년들의 빈곤한 처지입니다. 이러한 바를 상징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떻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 금방 풀겠죠? 네 문제. 1번 봐봐.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해 파악한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언니는 서울의 반지하방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언니는 치기공과를 선택한 걸 후회합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요. 나는 반지하방에서 일을 하며 등록금을 모으고 있어요. 어떤 일이야? 타이핑이죠? 타이핑 알바. 여기 좀 그 특징이 있지 않았나? 디귿이 안 눌려. 그죠? 열악한 처지 나타내 주는 거고요. 언니는 아빠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어. 아빠 지금 개털인데? 아빠 보증 잘못 썼다가 지금 완전 도망자 됐잖아요. 피아노를 사준 엄마는 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좋아했다. 왜냐면 스스로의 자부심을 확인해 주니까.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감각적 표현을 통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거 너무 맞는데요? 이거 공감각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시간 역전적으로 구성했다는 건 역수행적 구성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요. 인물 간의 갈등과 해소 과정. 인물 간의 갈등이랄 게 집주인과 나의 갈등이야. 그 해소가 무슨 해소야. 집주인이 억압하는데. 공간의 이동 안 나오고요. 그냥 계속 반지하방 나오는 거고. 작품 밖에 서술자 틀렸습니다. 주인공 시점이에요. 알지? 시점이다 라는 거. 자, 윗글에서 나아가 피아노를 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벽에 곰팡이가 핀 걸 보고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달력을 찢어서 덧대 놓죠. 시골에서부터 가져온 피아노가 이대로 망가지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그치? 피아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대단히 애정이 가는 사물입니다. 피아노에 이상이 없는지 건반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 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거 순서로서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확인해보고 싶다, 치고 싶다. 공사음이 들려오니까 안 들리겠지 싶은 마음이 들어. 치고 싶은 마음을 증폭하는 요소로서 기능하는 거야. 그동안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다. 자주 들었다는 사실이 있어요? 자주 들었어? 한날 마음을 먹고 피아노 의자 위에 앉았다. 들려왔다. 문득이라고 하네. 맨날 들었던 게 아니라 문득. 그리고 이사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그치? 이런 게 디테일한 사실이야. 이 디테일한 사실을 걸고 넘어지면 시간이 걸린다고 문제를 푸는데.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전에 자주 읽어보는 게 필요한 거야. 알아듣겠죠? 그죠? 막 OX도 그래서 내만 주잖아요. 그죠? 클리닉으로. 클리닉은 안 와서 문제지만. 그래요. 꼽준 게 맞아 얘들아. 오해할까봐 얘기해 주는 거야. 꼽준 거야. 클리닉 빠지지 마라이. 그래서 마음이 자주 들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달래요. 기억이 뭐야? 기억. 네? 공사? 공사 니은은 도. 집주인이 유발하는 거. 나에게 소음이 되는 거. 내가 오랜만에 듣게 되는 거 맞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 맞고요. 무신경하게 반응하지 않아. 득달같이 달려오잖아요. 뭐 하나도 무신경하지 않아. 엄청 신경 써. 그죠? 자, 나는 다시 아니라고 했다. 주인집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내가 곰팡이 얘기를 꺼내자 지아는 원래 그렇다. 야씨 이거 완전 곰팡이 얘기를 꺼내자 지아는 원래 그렇다. 말한 뒤에 서둘러 갑니다. 이 곰팡이 집주인이 해결을 해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냥 무책임한 거지. 그리고 이기적인 거야. 넌 피아노 안 돼. 하지만 나는 곰팡이 외면해도 돼. 약간 이런 거야.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책임 소재가 나오니까 외면하고 싶은 거야. 방으로 돌아와 피아노 옆에 기대어 앉습니다. 휴대전화 폴더를 엽니다. 폴더폰 뭐 약간 사진 자료라도 본 적 있죠? 그래?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런데 무심코 휴대전화 폴더를 열어서 번호마다 고유한 음이 있어 단순 연주가 가능합니다. 1번은 도, 2번은 레, 높은 음은 별표나 0을 함께 누르면 된대. 그래서 버튼은 휴대전화로 연주를 합니다.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이게 휴대전화로라도 연주를 하는 거야. 그죠? 이게 어떻게든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그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거지. 하는 거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미, 솔, 미, 레, 도, 시, 도, 파. 미, 솔, 미, 레, 도, 시, 도,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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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원래 그렇다는 말 같은 거 왠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책임해. 그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억압은 자유롭게 하면서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그래서 부당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집주인이랑 나는 아주 불평등한 거야. 얘는 나를 막 억압해요. 그죠? 나는 집주인에게 정당한 요청을 할 수가 없어. 야, 불평등해. 됐죠? 저녁부터 폭우가 내렸다 해서 폭우는 그 열악한 처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 시련. 이게 상징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처치곤란한 폭우가 나타나는 거지. 언니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는다고 합니다. 벌써 퇴근했어야 하는 시간인데 정산이 안 됐나 봐요. 이건 추측이지? 언니는 계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뒤에 안 맞을 경우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같은 일을 반복해서 밥을 세울 터였다. 나는 만두라면 먹으면서 연속극을 보고 있었대요. 만두집 손녀라서, 딸이라서 만두라면 먹나 봐. 맛있겠다. 침이 좀 나오네요. 네 글자 읽었는데 침이 나왔다. 볼륨을 한껏 높였는데도 배우들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비 때문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모컨을 잡으니 뭔가 축축한 게 만져집니다. 한참 손바닥을 들여다본 후에야 그게 빗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빗물이 새네요? 아유. 그죠? 요 폭우 때문에 빗물이 셉니다. 열악함이 심화되는 거지.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네요. 이물질이 잔뜩 섞인 새까만 빗물입니다. 그것은 벽지를 더럽히며 창틀 아래로 막 흘러내립니다. 벽면은 검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는 거지. 이거는 배경묘사를 통해서 심리 형성하는 거야. 배경을 통해서 심리를 형성화했다. 그치? 이 심리는 절망감이죠, 절망감. 이 처치곤란한 폭우라는 환경을 마주한 나의 절망감이에요. 젊은이로서의 절망감. 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언니가 전화를 받아요. 언니는 담담하고요. 그런 적이 몇 번 있다. 걸레로 닦아내면 괜찮을 거다. 라고 말하고 끊어버려요. 말해주니 섭섭하면서도 안심이 됩니다. 어머니가 너무 무신경해서 섭섭한 거고 전에도 이랬다니까 뭔가 안심이 되고 하는 거지. 멍하니 서있다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립니다. 현관 앞 신발들을 모두 신발장 안에 넣고 컴퓨터와 TV 등 가전제품 콘센트를 뽑습니다. 피아노 주위에 마른 수건 몇 장 단단히 둘러놓고요. 방바닥에 고인 물을 걸레로 훔쳐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괄호쳐봐. 양말을 벗고부터 훔쳐내면 될 일이었다. 까지. 이게 지금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폭우에 여기까지다. 막 걸레로 바닥 닦고 물 짜내고 구정물 화장실에 버리고 마른 수건을 한 번 더 물기 없애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치?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집안을 정리하고 숨을 돌리며 허리를 폈다. 상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묵게 닦아낸 곳에 다시 빗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결이 불가한 거야. 그래서 폭우가 분명히 지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둘러싼 열악하고 고단한 처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게 아무리 능동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대응하더라도 해결이 불가한 측면이 있다라는 바를 이런 일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풀어내고 싶은 거야. 이해가냐?
난 하얗게 질려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왜? 뭘 먹이며? 비와. 언니가 한숨 쉬었다. 아까도 말했잖아. 근데 자꾸 와. 조용히 나를 타이르며 집으로 갈 테니 그때까지만 참아라. 언제 올 건데? 모르겠다고. 하지만 곧 가겠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전화를 끊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물은 발등까지 차오릅니다. 빗물에서 매캐하고 비릿한 도시 냄새가 납니다. 주인집에 요청을 청할까 했지만 시간이 늦었어.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대응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컴퓨터 전선 한 대 묶어서 서랍장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쓰레받기를 이용해 빗물을 퍼내고 물은 계단과 창문을 타고 자꾸자꾸 들어오고 한다는 거지. 여기도 계속 능동적 대응을 유지합니다. 힘들겠죠? 그지? 자, 날개 부분 보자. 주인집 남자 성격은 이기적이야. 얘 참 나쁜 놈이에요. 그죠? 갑질, 전형적인 갑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피아노, 치지 마! 약속 받고요. 하나 눌렀는데 막 캐묻고. 그죠? 그래서 곰팡이 얘기는 회피하고 하는 거. 여기 책임을 회피한 거다. 라고 해서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문제 상황에 대한 나의 대응. B가 자꾸 내립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요.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근데 해결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요 포구라는 요소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야. 자체는 청년들의 해결 불가한 열악한 처지, 실현 고난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날개 부분 볼까? 언니는 좀 침착해, 어른스럽고요. 그죠? 현실을 좀 받아들일 줄 알아. 맞죠? 나는 좀 허둥댑니다. 언니는 현실적이면 어른스럽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매캐하고 비릿한 도시 냄새가 난다고 느낀 까닭은 뭐예요? 도시에서의 삶이 비참하니까. 그죠? 냄새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매캐한 냄새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배경적 요소잖아요. 심리 형상화 차원에서 기억을 해두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비유적으로 벽 묘사한 거, 냄새 묘사한 거, 그런 것들이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중략이 있고요. 마지막 장면 보고 한 번에 풀자. 방으로 들어온 빗물을 떠내던 중 아빠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빠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네요. 아유, 어떡하냐? 그죠? 그러니까 아빠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차라리 뭐만 돼? 걸림돌만 되죠. 도움이 안 되고요. 걸림돌만 돼요. 야, 돈 좀 없냐? 집에 물 새는데 지금. 그치?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나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한 뒤에 전화를 끊습니다. 그 뒤 찾아온 낯선 사내는 신발장 옆으로 고꾸라지며 언니의 이름을 부르고요. 예전 애인이라는 걸 알아챕니다. 현관 앞에 누워있으면 물을 퍼낼 수 없으므로 피아노 의자로 옮기기로 합니다. 얘 술 취해서 찾아온 거야. 술 취해서 전자침집 간 거죠. 그래서 피아노 의자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위에 이렇게 눕혀놓은 거야.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게. 이렇게 눕혀놓은 거죠. 팔베개 베고 누웠겠죠,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물바다야, 지금. 여기 물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뭐랄까, 그 고단함을 심화시키는 거야. 아빠는 나 스트레스 받게 하죠. 이상한 논페인 찾아오죠. 그치? 여기서 내가 잘못한 거 있어? 없죠.
그죠? 자꾸 외적 요소 때문에 고단함이 심화되는 측면이 형상화가 되는 거야. 자, 물이 이제 정강이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야, 얘들아. 그죠? 학교가 아니라 집이잖아, 집. 자야 되는 집이라고. 책장 아래 칸의 책들은 빗물에 퉁퉁 불어 가고 있었고요. 언니가 아직 풀지 못한 영어 문제집도 있었고요. 가까스로 사내를 옮겨 피아노 의자 위에 누입니다. 사내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술 먹고. 따귀 한 대 세게 때려야 될 것 같죠? 몸통이 기역자로 꺾여서 발목은 물에 잠긴 채 한숨을 쉰 뒤 사내를 바라봅니다. 양볼이 불구스레한 게 좀 모자라 보입니다. 사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언니가 말한 이 얘기가 떠오릅니다. 뭐야? 이가 그 사람의 지위를 보여준다 이거지. 그래서 사내의 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호기심. 그죠? 호기심. 그래서 신속하게 잠깐만 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입술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자세가 불편해 돌아 누워 다급히 손을 거두어 스스로 책망합니다. 아이 까비 한 거겠죠. 새빵이 물에 잠겨가는데 무슨 짓인가 싶었다. 빗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차 있었다. 나는 피아노가 물에 잠겨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대로 두다가 못 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순간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오토바이가 지나간 게 아니라요. 마음을 오토바이로 비유한 거야. 이 비유의 보조관념이야. 그리고 중요하진 않은데 이 오토바이는 아빠가 타고 다니던 겁니다. 알겠죠? 아빠와 관련된 사물이야. 그럼 아빠에 관해 좋은 기억이 있겠어? 나쁜 기억이 있겠어? 나쁜 기억이 막 절망감 같은 게 있겠죠? 그치? 그거와 유사한 마음을 느꼈다라는 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의 심리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나의 심리를 묘사한 거야. 오토바이가 일으키는 흙먼지 사이로 수천 개의 만두가 공기방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라는 것도 실제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언니의 영어 교재, 컴퓨터 활자, 디귿, 아버지의 전화, 우리의 여름 모두 하늘 위로 떠올랐다가 톡톡 터져버렸다라는 게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죠.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컴퓨터, 활자, 디귿, 아버지의 전화, 여름은 또 고단한 여름이야. 엄청 덥게. 반지하 여름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자를 둘러싼 고단함. 고단한 현실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음을 감각적 그리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나는 피아노 뚜껑을 엽니다. 깨끗한 건반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건반 위에 가만 손가락을 얹고 도, 레 하면서 요 공감각이죠. 공감각을 통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바를 묘사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요? 사내가 자세를 틀어 기역자로 눕는 모습이 보이고요.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음표들이 눅눅했다라는 것도 공감각입니다. 청각의 촉각화. 솔미도레 미파 솔라솔. 물에 잠긴 페달에 풍덩풍덩 공기방울이 새어나왔고요. 음은 천천히 날아올라 어우러졌다. 날아올랐다는 것도 시각화죠? 공감각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아노를 연주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치? 이렇게 열악한 처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나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해가? 미미 솔 도라 솔. 사내의 몸에서 만두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요. 빗줄기는 거세졌다 잦아지길 반복하고요. 검은 비가 출렁이는 반지하에서 난 피아노를 치고요. 발목이 물에 잠긴 채 그는 어떤 꿈을 꾸는지 웃고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극한의 상황 밑줄 쳐두시고요. 사내가 청자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자, 날개 부분 한번 볼게요. 문제 상황은 해결 불가한 어려움이야. 그죠? 현실의 고단함. 피아노가 물에 잠겨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후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자는 거지. 이거는 피아노를 연주한다라는 지점에 주목해야 돼. 알겠죠? 피아노 연주의 상징성을 알아둬야 돼. 자존심을 잃지 않고자.
자, 쇼바 잔뜩 올린 오토바이 떠올리며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 만두가 공기방울처럼 떠오르고 관련된 것들이 떠올랐다 터져버리는 건 뭐야? 감각적이고 환상적인 표현이에요. 절망감을 기존의 자신을 둘러싼 경험, 자신의 처지와 관련된 것들을 이용해서 감각적, 환상적,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비유를 통해서. 자, 그리고 나의 상황과 행동. 상황은 지금 새방에 물이 무릎까지 타올랐어. 이상한 놈 와서 자고 있고. 그죠? 행동은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 아무리 열악해도. 그치? 13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랍니다. 몇 번이 이게? 그렇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야. 어떤 상황인지 알지만 담담한 거야. 그죠? 알지만 담담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냥 계속 발악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빨리 알기 때문에 그럼 계속 퍼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현실적이고 어른스러운 성격인 거야. 기억과 같이 행동한 이유는 뭐야?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내가 니은과 같이 생각한 이유가 뭐죠? 니은이 뭐야, 여러분? 조금쯤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아. 내가 잘 해결한 것 같아서 그런 거죠. 2번이 정답이죠. 내가 잘 해결한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의미가 없었죠. 왜 의미가 없었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맞죠? 거기에 상징성이 있다 그랬어. 아무리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도,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도 해결 불가한 상황이 청년들에게 닥쳤다. 8번 아까 5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9번 ABCD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내가 피아노 대신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이며 나와 언니의 매개체다. 휴대폰에 대한 설명이겠다. 맞아 보이네요. 내가 처한 문제 상황의 원인이며 현실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존재다. B가 뭔데? B야? 포구? 포구 맞네요. 맞고요. 가뜩이나 지금 반지 하나 열악한데 더 열악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집안으로 들어오는 빗물을 나 혼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C가 뭔데? 아르바이트. 언니 아르바 때문에 안 끝나. 곰팡이가 있는 방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지킬 필요가 이 피아노야? 그럼 제일 지키고 싶은 거 아니야? 그죠? 2가 뭐야? 2 눈물. 좋아. 한타하는 거야. 비에. 자, 1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랍니다. 나의 아빠는 나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돈 좀 있냐? 그치? 돈을 좀 요구했었죠. 일이 끝나면 온다고 했던 언니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 맞죠? 나의 방에 빗물이 들어치며 책장에 있는 책들이 빗물에 잠기고 있었다. 라는 위기 상황이 있었고요. 빗물이 잠기고 있는 방에 있는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어른들은 없다. 이것도 맞네. 자신의 피아노가 물에 잠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그래? 아니죠? 이거 약간 사실은 사실이고 치는 거야. 알겠죠?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7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랍니다. 기억이 뭐야? 다급히 손을 거두며 스스로 책망했다. 그 낯선 사내에 이빨을 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럼 4번 아니야? 그죠? 이거 뭐 한다고 볼라 그랬어. 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뭐는 뜻이지 않을까? 12번 니은에 대한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니은이 뭐냐면 오토바이 일으킨 흙먼지가 가슴을 긁고 가는 느낌. 그래서 나의 절망감이야. 그죠? 나의 절망감을 비유를 이용해서 환상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수천 개의 만두는 엄마. 맞아요. 엄마랑 관련돼 있는 거. 언니의 영어 교재는 언니의 꿈. 맞아요. 컴퓨터는 내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맞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나를 둘러싼 요소들이 나의 심리를 표현하는 데 비유의 보조관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랬지. 아버지의 전화는 또 다른 문제 맞고요. 우리의 여름은 고단했던 삶이지 않겠어요?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 아니지. 5번이 정답이겠죠. 자, 13번 디귿의 행위에 담긴 의미. 디귿이 뭔데? 피아노 연주야?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노력 아닐까?
맞죠? 그래서 여기 자부심으로 나왔으니까 자부심으로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거 학습활동 더 나가면 농민 봉기처럼 일어날 거지. 얘들아, 숙제 주고 마칠게요.